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한 번만 더 그딴 식으로 말대꾸하면 내가 니년 친정엄마 그 밥집 당장 문 닫게 만들어버릴 줄 알아. 알겠어? 그 말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 우리 가게를 두고 하는 말인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에서 딸과 같이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이 동네에서 밥집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무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사정 가벼운 학생들한테 밥 한 그릇 더 퍼주는 게 제 낙이었지요. 그 세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외상값 떼먹고 야반도주하는 학생도 봤고, 시험에 떨어져서 가게 앞에 주저앉아 우는 아이 붙잡고 등 두드려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억척스럽게 밥집을 지키며 딸 수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딸한테 일어난 그 일만큼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수진이는 제 하나뿐인 딸이에요. 어려서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억척스럽게 키운 만큼 잘 살길 바랬어요. 그런데 번듯한 회사원 민우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상견례의 자리에서 안싸도는 참 반듯하고 점잖아 보였지요. 말씨도 조곤조곤하고 딸을 예뻐해 주겠다는 말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그저 우리 수진이가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고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이제 됐다. 우리 딸 고생 끝났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얼마나 짧았는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시집간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쩌다가 전화가 와도 목소리에 힘이 없고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시간도 예전보다 짧아졌고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저 신혼이라 이것저것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다 그렇게만 여겼지요.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쁜가 보다 그렇게 넘겼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저도 밥집 일에 치여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폭염특보가 뜬 날인데 딸아이가 잠깐 들렀다 가는데 이 더위에 긴 소매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웬 긴팔이야? 물어봐도 딸은 그냥 좀 냉방병 걸려서 하면서 눈을 피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을 그 모습이 마음에 밟혀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때는 그저 딸이 시집살이에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지요. 명절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에 잠깐 얼굴을 비추러 왔던 수진이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2시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더 있다 가지 밥이라도 먹고 가. 어머님이 일찍 들어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신발을 신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반년에 한 번 오는 명절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짧은 시간마저 쫓기듯 보내고 있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말고 저는 딸의 손목을 슬쩍 잡아봤습니다. 밥이라도 좀 먹고 다녀. 얼굴이 반쪽이야. 나 원래 이런 체질이야, 엄마. 웃으면서 넘기는 그 말투에서 저는 자꾸만 뭔가를 감추려는 기색을 느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는데 수진이는 한사코 됐다며 저를 돌려세웠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 뒤로도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봤어요. 받는 날보다 안 받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다 받아도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죠.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말투가 어딘가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대답처럼 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카드값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말을 돌렸어요. 엄마, 나 요즘 카드는 안 써. 그냥 어머님이 다 관리해 주셔서. 네 월급 카드를 왜 시어머니가 관리를 해? 그냥 편해서. 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하니까. 수진이는 또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챘죠. 딸을 키운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월급을 받는 애가 제 손으로 카드 한 장 못 쓴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네 돈인데 네가 관리해야지. 별거 아니야 엄마. 신경 쓰지 마. 그 대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제 월급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집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 싶었죠. 그때부터 저는 딸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졌고 눈밑은 항상 거뭇했어요. 한 번은 팔을 잡았는데 흠칫 놀라며 뿌리치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 엄마가 잡은 건데. 아니야, 그냥 좀 아파서. 그러고는 얼른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여름 긴 소매를 입고 왔던 그날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저 옷 속에, 저 웃음 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딸을 볼 때마다 팔뚝부터 눈이 갔어요. 어미가 돼서 자식 몸에 든 멍자국 하나 마음 편히 확인 못하는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혹시 맞고 사는 건 아닐까? 혹시 빚 때문에 시달리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저는 결심했죠. 미리 연락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자식 일에는 이상하게 촉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반찬을 만들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게 그저 제 노파심이길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장을 봐온 재료를 다듬으면서도 저는 몇 번이고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위의 출근 시간, 안사돈의 운동 다니는 시간을 대충 가늠해서 반찬을 핑계로 불쑥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막상 결심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괜한 오지랖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자식 사는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게 어찌 보면 며느리 입장의 딸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긴 소매 옷과 흠칫 놀라던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그 걱정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까지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서둘렀지요. 반찬통을 몇 개나 싸서 보자기에 야무지게 묶었습니다. 멸치볶음, 갈치조림,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로만 골랐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땀이 흥건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죠.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긴 소매 옷이 다시 떠올라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반찬 갖다 주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랐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이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고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을 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이 냄새 나는 거! 안 싸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아는 반찬통이었죠. 지난주에 수진이가 챙겨갔던 제가 만들어준 그 반찬이었죠. 어머님, 그거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건데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리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니네 엄마 반찬을 왜 우리 집 냉장고에 갖다 넣어? 그것도 모자라서 숨겨놓고 야금야금 혼자 챙겨 먹은 거야? 영숙은 그 말과 함께 반찬통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개수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수준 떨어지게 이딴 거 우리 집에 들이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20년을 새벽마다 손질하고 만들어 온 그 반찬들이 순식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가슴 한구석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러실 것까지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그때였어요. 안방문이 열리며 사위가 나왔습니다. 와이셔츠도 안 입은 채 눈빛이 이상하게 풀려 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무슨 말대꾸야? 여보, 나는 그냥 어머님이 반찬을 닥쳐. 사위의 손이 올라가는 걸 저는 문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구멍이 얼어붙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 든 보자기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딸아이는 뺨을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안 싸두는 그 광경을 보고도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아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마치 맞은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그 태도에 저는 손끝이 떨렸죠.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없어? 친정 밥집 반찬을 여기까지 들고 와서 냄새를 풍겨? 저희 엄마가 챙겨준 거예요. 저 먹으라고.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야. 그 노량진 거지들이 먹는 밥집 냄새 우리 집에서까지 맡아야겠어? 사위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딸아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당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여보, 팔 아파. 놔줘. 놔? 너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손에 든 보자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죠. 그때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이 제 발목을 완전히 붙잡았습니다.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네 엄마 그 밥집 어떻게 되는지 알지? 딸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이름으로 네 엄마 인감으로 뭘 했는지 몰라서 물어?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사위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수진이가 뭐라 대묻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이어갔습니다. 이자 문제로 정리가 안 됐으니 조용히만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수진이가 인감을 건넨 기억을 떠올리며 항변하려 했지만 사위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그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무슨 액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어요. 딸아이의 이름과 제 인감이
저 인간의 도박빛을 막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죠. 안 싸더니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거들었어요. 애초에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왜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 뻥 끝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 친정 밥집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경매로 넘길 수도 있으니까. 수진이가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안싸도는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말을 끊고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가 이 집에 뭘 해줬다고 대접을 바라느냐는 말과 함께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살라는 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반찬을 버린 것도 뺨을 때린 것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밥집을 제 딸을 협박하는 무기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었죠. 2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 지켜온 그 가게가 저것들 손에 그렇게 쉽게 오르내리는 협박거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새벽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며 보낸 그 숱한 시간들이 저 인간들 입에서는 그저 웃음거리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동안 왜 그렇게 전화를 피했는지, 왜 긴 소매를 입고 왔는지, 왜 카드를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깨달았어요. 딸은 저를 지키려고 그 모든 걸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보자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정신도 없었죠.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올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벗어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화단 앞에 주저앉았죠.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려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 딸이,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저 짐승 같은 인간들 밑에서 3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것도 제 식당 하나 지키겠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화가 나는 것보다 먼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무쳤어요. 내가 식당을 안 했더라면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싶어서 자책도 됐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밥집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꼬투리를 잡을 인간들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저와 제 딸이 아니라 저 뻔뻔한 인간들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밥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죠.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밥을 팔며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셔터 앞에 서서 넋을 놓고 있던 저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돌아보니 태준이가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서 있었죠. 추석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아이였어요. 태준이는 근처에 사건 관련 일을 하려고 왔다가 잠깐 들른 거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배고파서 제 밥집 앞을 서성이던 고시생이 이제는 번듯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저는 그 말에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태준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고 있던 한우 세트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그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저를 그 아이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야 저는 그날 목격한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 뺨을 맞던 수진이의 모습,
그리고 제 식당을 협박수단으로 쓰던 그 인간들 얘기까지.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몇 번이고 멈춰야 했습니다. 태준이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수진 누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래, 3년을 그렇게 참고 살았다더라.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너한테 하니?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냈지. 사실 나도 오늘 그 집 가서야 정확한 사정을 알게 된 거야. 수진이도 나 걱정할까봐 그런 말 한 번을 안 했어. 태준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어머니가 매일 밥 한 끼씩 말없이 내주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때만 해도 그저 안쓰러운 학생 하나 밥 먹여 보낸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올 줄은 몰랐죠. 그 은혜 저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볼게요. 네가 뭘 어떻게 해. 제가 하는 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놈들 법으로 확실하게 밟아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태준이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변호사 일을 하고 밤에는 수진이 사건을 파고들었죠. 로펌 후배들까지 동원해서 사위의 대출 내역과 도박 정황을 하나씩 캐냈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조회해보니 제인감이 찍힌 서류가 무려 3건이나 나왔다더군요. 액수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억 원이었어요. 제가 20년을 새벽마다 국을 끓여 모은 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죠. 평생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게 제 이름 뒤에서 오간 빚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인감을 도용한 정황도 확실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증거만 확실하면 저놈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태준이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결연해 보이던지 저는 처음으로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태준이는 수진이를 따로 만나 사정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던 수진이도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았대요. 카드를 뺏긴 일,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빚보증을 서게 된 정황까지. 태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녹음을 남겼고 병원 진단서와 통화 기록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증거가 제법 두툼하게 쌓였어요. 그동안 수진이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집에서 계속 지내야 했어요. 매일 밤 저는 딸이 무사히 하루를 넘겼는지 걱정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그 집안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사돈의 칠순을 겸한 자리라고 했죠. 친척들이 다 모인 그날 태준이는 결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정리하며 태준이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확실하게 끝냅니다. 저랑 같이 가주셔야 해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니? 어머니가 계셔야 이 일이 완전해집니다. 이건 어머니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2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잔칫날 저는 태준이와 함께 그 집 앞에 섰어요. 경찰까지 미리 연락을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친척들 앞에서 안사돈이 며느리 흉을 보고 있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집 하나는 우리 집에 참 잘 왔어요. 낯뜨거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태준이가 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진 씨 측 대리인입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뭐야?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안싸돈이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어요. 강민우 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 관련해서 사기 및 인감 도용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그 말에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사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김복수님 인감으로 5억 원 대출 받으신 거 다 확인됐습니다. 여기 서류와 진단서, 통화 녹취록도 준비했고요. 태준이는 담담하게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져갔죠.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싸돈은 그제야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 사부인이 여긴 어떻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싸돈을 바라봤죠. 그날 문틈으로 다 봤습니다. 제 딸 뺨 때리는 거요. 제 밥집으로 협박도 하시던데요. 가게에서 참아왔던 말들이 그제야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삼키기만 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것 같았죠. 경찰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되었다는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싸돈은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그 말에 수진이가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시퍼렇게 멍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죠. 친척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헉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사기 대출에 폭행까지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말씀하시게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큰 목소리로 맞받아쳤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딸의 목소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그동안 겉으로만 번듯했던 이 집안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몇몇은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남은 이들도 더 이상 안싸돈의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저한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내 딸 3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숙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는지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그동안 정도 있고 한데 이렇게까지 하실 것까지야. 정이요? 싸준 반찬들 쓰레기통에 버리실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태준이가 옆에서 차분히 덧붙였어요. 이미 고소는 접수됐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이제 법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잔치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상을 치우다 말고 자리를 떴고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화려하던 칠순잔치가 채 1시간도 안 되어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고 그곳을 나왔어요. 뒤에서 영숙과 민우가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딸의 손을 잡은 손끝이 떨렸는데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후련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이 빠르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태준이가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5억 원을 빚은 민우와 영숙 쪽으로 고스란히 넘어갔어요. 수진이는 그 집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이혼 절차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끝났습니다. 민우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영숙은 그 많던 친척들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한때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마주치는 걸 피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렇게 그 집을 완전히 벗어나 다시 저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처음 얼마간은 밤마다 잠을 설치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지요. 요즘은 밥집 일도 곧잘 거들면서 손님들한테 먼저 말도 건넬 만큼 밝아졌어요. 살도 다시 붓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긴 소매 옷만 고집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더운 날이면 반팔옷을 꺼내 입고 밥집 일을 거들다가 손님들한테 인사도 곧잘 건네곤 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요즘은 태준이도 예전처럼 명절마다, 아니 그보다 더 자주 밥집에 들릅니다. 셋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되었죠. 어머니, 오늘 반찬도 최곤데요? 태준이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 수진도 옆에서 따라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20년 밥집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가끔은 태준이가 로펌 일 얘기를 하다가도 문득 이 자리가 제일 편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 여름날 긴 소매의 옷 하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딸이 어떤 지옥 속에서 지냈는지 끝내 몰랐을지도 몰라요. 배고픈 사람들 밥 한 끼 먹인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제 딸을 지켜낸 힘이 되었더라고요. 20년을 넘게 국을 끓이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정성이 언젠가 이렇게 크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것도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같겠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입니다. 이 국 한 그릇이 또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으면서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밥을 짓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하고 편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하세요.